경기는 2대0으로 끝났습니다. 결과는 들고 왔고요. 승점 3점 제일 중요한 걸 챙겼습니다. 두 군데 중에 뭐 결과나 내용이냐 선택하라 그러면 네.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그럼 나 결과를 선택해. 아, 네. 뭐 어느 게 분명히 있었던 경기였다. 그런데 형님, 지금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왜 김신욱 선수가 하고 있는 거죠? 뭐 93분 동안 우리가 답답했던 경기력을 네네. 1분 동안에 김신욱 속시원히 다 잊어버렸잖아. 아, 하나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골키퍼 자리에 김병지가 서 있었으면 김신욱한테 밀렸다 안 밀렸다? 나 밀렸지. 아, 밀려 들어갔나요? 아니 몸무게 거의 뭐 95kg 되는 친구가 날라서 네네. 들어왔으면 네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아, 이거 거의 뭐 두 골로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야. 같이 넣었잖아요. 어쨌든 넣었잖아요. 나 두 골보다 더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아, 농구에서만 in your face가 있는 줄 알았는데 축구에서도 가능하다. 김신욱 뭐 만근추부터 별명이 엄청나더라고요. 자, 김신욱 선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김신욱 선수 투입 직후의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그 전에 답답했던 양상, 그리고 일단 너무나도 눈에 띄는 장면들을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신욱 선수를 무조건 다음 경기 또는 앞으로 선발로 써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이제 짚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컴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우리가 김신욱 선수에 대한 중용이라고 하고 오늘 김신욱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왜 안 썼냐, 지금까지 왜 안 썼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김신욱 선수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상대가 경기 전술을 어떻게 갖고 오냐에 따라서 김신욱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오늘 경기에는 사실 김신욱 선수가 85분에 들어왔지만 김신욱 선수는 최소 60분에서 70분에는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추가골에 대한 돌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김신욱이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다 동의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무조건 김신욱을 선발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다. 김신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김신욱 선수를 써야 된다고 말을 해준 거잖아. 그치. 왜 오늘 황의조 선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볼터치가 많지 않았는지, 이렇다 할 슈팅 찬스를 잡지 못했는지, 왜 오늘 경기가 김신욱 선수가 조금 더 일찍 들어왔어야 되는 경기였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기본적으로 황의조 선수가 오늘 경기를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난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 왜? 본인이 잘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런 공간을 침투하고 파고들고 하는 움직임을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고 거의 진짜 나인백, 텐백을 쓰는 팀한테 황의조 선수한테 뭔가를 기대한다? 그거는 굉장히 나는 왜 미드필드 라인에서 부져주지 못하고 있는데 황의조 선수한테 대한 그런 기대는 우리가 너무 높게 잡고 있는 거야. 선수의 성향상 황의조 선수가 크게 활약하기 어려운 경기였다. 난 다른 관점으로 보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황의조가 부족했던 게 네네. 움직임을 영리하게 가져가지 못했다. 아, 뭐냐면 고립될 수 있어. 현고의 말 맞다나 깊이 네네. 있는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네. 그 자리를 차고 있으면 차고 있을수록 네. 상대편 내지는 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앙 집중이 되는 거야. 네네네. 그럴 때는 나와야지. 아. 나오게 되면 중앙 수비수 하나 따라져 나올 테고 네네네. 그 뒷공간을 손흥민가 됐던 나성화 됐던 황인범이가 됐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주구장창 계속 깊이 들어가니까 네네. 수비수는 수비수는 앞에 있는 수비는 막기가 쉽단 말이야. 결국은 움직임에 대한 문제점들이 보였다라고 생각돼. 특히나 투르크메니스탄이 수비하는 스타일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사이드 공간을 주고 중앙을 조금 두텁게 지키는 이런 전술이 좀 아니었나요?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풀백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됐고 깊숙한 위치에서 크로스 상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은 황의조보다는 김신욱 선수가 더 좋아하는 상황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네. 포기해서 앞자리만 공략했더라도 몇 번은 건드렸을 거야. 아, 황의조 선수가 니어포스트라든지 그 앞자리만 잘 움직임을 가져갔어도 그렇지. 김신욱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뭐 직접적으로 크로스를 머리에 갖다 대고 상대 골키퍼를 바로 묻어버리고 이런 장면들도 눈에 띄었지만 저는 굉장히 인상을 깊게 본 장면들이 좀 따로 있었어요. 김신욱 선수 투입 직후에 김신욱 선수 주변 선수들에게 공간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점, 형님과 형컴은 좀 어떻게 보세요? 손흥민 선수의 박스 앞에서의 세컨 볼 슈팅이라든지 중거리 슈팅이 실질적으로 김신욱 선수 투입 이후에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현장에 뛸 때는 K리그 팀으로서 상대편으로 만났잖아. 예, 나는 그렇죠. 골키퍼니까. 네네. 일단은 김신욱 들어오면 그 중압감이 상당히 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 제공권에서는 김신욱 볼이야. 네. 그렇다면 세컨 볼인데 결국은 김신욱 하나 맨 바퀴 붙이지. 붙이죠. 그러면 한 명은 항상 김신욱 뒤쪽에 또 놔둬야 돼. 두 명이 이미 딸려가는 그렇지. 거네요. 그러다 보면 김신욱이 서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결국은 축구는 숫자 싸움인데 네. 그 한 공간을 비우게 되는 거야. 거기가 빵꾸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 김신욱의 어그로가 끌리면은 필연적으로 다른 곳에 공간이 생겨난다. 그렇지. 그 역할로는 김신욱 그 존재감 그 하나만으로도 오늘 보여줬던
10분이었어. 아, 네네네. 그럼 김신우 선수가 대표적으로 활약을 못할 상황이 있다면 좀 어떤 상황일까? 이런 경기에서는 김신욱보다 황의조라든지 다른 유형의 공격수가 낫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까? 강팀을 만나서 이제 선수비 후 역습을 노릴 때. 우리가 그치. 그거는 아. 황의조 선수한테 오히려 더 특화가 돼 있는 거지. 아, 뒷공간이 크게 열리고 그런 경기는. 그치. 아, 그러니까 누구를 무조건 선발로 써야 된다는 말을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선수의 장점을 살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맞게 선수의 장점을 살려줘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선수의 좀 평소에 생각 안 했던 장점들을 많이 봤어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수비 가담이에요. 야, 근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아니 근데 네네. 물론 뭐 수비를 하는 선수는 기본적인 거지만 네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그 한 50m의 그 헛슬 플레이는 예. 두 분 다 긁어내왔어. 성공했죠. 근데 자 봐봐. 수비수가 공격이 들어올 때는 예. 이 선수와 이 선수는 다 알아. 예, 예. 그 뒤에서 따라드는 선수들은 공격수들은 이 선수만 보지 실제로 뒤에는 눈에 안 들려 있으면 뒤에서 다 떨어졌다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손흥민이 속도를 붙여가지고 그 두 분을 다 긁어갔었는데 이게 네. 뭐냐면 네. 주장으로서의 전신 플레이. 전반전, 후반전 갔을 때 이 멘탈 얘기했었잖아. 손흥민의 제스처가. 그렇지. 음. 일단 스스로 그런 모범적인 플레이를 보여줌으로써 아. 팀의 그런 구심점 역할을 주장으로서의 모습 참 박수 쳐주고 싶어. 야, 그럼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모범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또 다른 모범적인 드리블을 보여준 선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의 모범적인 드리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이해한다니까? 똑바로 해봐. 골키퍼가 왜 드리블 하겠어? 김민재가 그 심령 아니야. 미들라인에서 그걸 못 가지고 들어가니까 예. 성질 나잖아. 아, 예. 야, 근데 너무 잘했어. 근데 실제로 뭐 한 번 뺏겨서 역습을 맞은 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아, 네. 보세요. 그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의 실수가 아니었고 네네네. 어쨌든 들고 들어갔을 때 손흥민 주고 완투 받았으면 이거는 슈팅까지 갔었어. 아, 잘한 거다. 근데 그때 이제 돌아서면서 그 다른 선수들이 뺏겨서 문제가 됐었지. 실제로는 김민재 선수가 들고 들어갔을 때 완투 주고 만약에 들어왔다라면 김민재 선수의 역할은 네. 퍼펙트였어. 알겠습니다. 전술적으로 보자면은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다른 미드필드 선수들보다 그 역할을 하기에 더 쉬웠다라는 게 미드필드 선수들은 다 개개인 맨마킹을 통해서 다 고립이 돼 있어. 그 고립되는 거를 사이드를 끌고 나가주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민재가 치고 나오잖아. 거기서 우리 선수들이 오늘 봐봐. 미드필드가 공을 잡았을 때 스피드를 붙일 수 있는 경우들이 없단 말이야. 왜? 고립돼. 근데 민재는 뒤에서부터 스피드를 붙이기 시작하니까 10m, 20m, 30m, 40m 갔을 때는 이제는 폭주 기관차가 됐구나. 그 스피드를 그냥. 수비수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아하. 맨투맨도 없잖아. 맨투맨도 없죠, 스타트는. 또 하나 발견했던 거는 네네. 중앙 수비수 우리가 하나 잘 키워내면 네. 김민재를 수비형 미들로 키울 수가 있어. 더블 볼런치 할 때는 진짜 좋은 팀들하고 붙어도 돼. 아, 김민재를. 팀 옵션을 오늘 경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부 다 팬들도? 왜 그러냐면 볼도 찰 줄 알고 덩치 있으면서 또 빠르지. 스피드도 있고. 그다음 어. 야 그러면 수비형 미들로 키워도 앞으로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야. 아, 우리가 오로지 두드러 맞아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월드컵을 나가면 그런 상황이 나올 거야. 뭐 스페인이나 독일 상대했다. 그렇지. 그러면은 압센타를 쓰는 게 맞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미드필드에서부터 상대를 두드려 패야 된다라고 하면은 민재가 미드필드 투볼란치 역할을 하면서 미드필드 장악을 해나가는 것도 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 알겠습니다. 미드필드 얘기를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수 얘기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 이 선수가 지금 같이 실시간 검색에 올라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의미로 올라가 있어요. 바로 형범이? 바로 황인범 선수입니다. 나 아니었어? 비슷했네. 네. 황인범 선수에 대한 가장 이번 경기 큰 비판 두 가지 맥락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패스 미스, 두 번째는 백패스. 이 부분에 대해서 팬분들이 가장 비판을 많이 하고 계세요. 형님의 오늘 황인범 선수의 역할, 앞으로의 역할 조금 판단을 해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 네.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네. 돌아서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뼈기틀을 많이 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황인범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 거고 네. 자 그렇다면 황인범이 지금 A매치 게임을 보면 거의 다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왜 뛸까라고 생각이 들 때는 궁금해요. 일단은 23명, 25명 모이게 되면 그 속에서 훈련을 하잖아. 네. 그러면 황인범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벤투 감독은 또 신뢰를 하고 있는 게 있어. 그 신뢰하는 장점은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역할론. 역할론. 뭐냐면 결국 축구건 부분 전술이 있고 팀 전체 11명이 다 이렇게 보는데 숫자 싸움이 우선시 되는 게 맞잖아. 무조건이죠. 그 숫자 싸움이란 결국 공간 싸움인데 네. 황인범은 공격 나갈 때 딱 커버를 들어가지고 예. 또 수비할 때는 수비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공간에 들어와서 그 커버 플레이를 해주는 거야. 오늘 김진수 뒷공간까지 포백 라인에 커버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대1 싸움하고 네. 황인범이 내려와서 2대2 싸움 해주는 거는 천지차이죠. 천지차야. 그거를 근데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뭐 벤투 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수 중에서는 제일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잘하는 거에 대한 그 자체가 대표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아, 황인범 선수 특유의 역할론이 패스 미스를 할 때도 있고 백패스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벤투어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내가 이제 팬들의 아쉬움을 조금 얘기해 주자고 하면은 자, 황인범 선수는 미드필드 선수잖아. 자, 창의적인 도전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 아쉬울 뿐이야 우리 팬분들은. 오케이.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 봤었던 그 모습들이 있잖아. 근데 오늘 유독 답답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미드필드에서 그 고립된 지역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야. 자, 그렇다면 미드필드에 필요한 창의성의 대명사 이강인 선수는 오늘 또 1분도 뛰지 않았어요. 이강인 선수에게 앞으로 좀 황인범 선수와는 다른 역할론이라든지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튀어주는 운영을 좀 채택해 볼 수는 없는 걸까요? 그럴 수 있지. 어떤 거냐면 예.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공격이라면 예. 80%를 공격에 두고 예. 20%를 수비에만 부담을 주면 돼. 아, 그런 전술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네. 이강인 선수가 메시급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한수 선수를 위해서 벤투 감독이 가지고 있는 축구 철학을 다 바꿀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던진다면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이강인 선수를 넣으면 미드필드 조합 자체가 좀 바뀌어야겠네요. 네, 이강인 그렇지. 선수를 뒤에서 수비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완전히 그냥 박지성 같은 선수가 옆에서 받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결국은 벤투 감독님이 가지고 계시는 축구 철학하고도 맞물릴 텐데 그렇다면 그 전략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이강인 선수가 공격을 하면서도 수비까지도 할 수 있는 체력과 영리함과 이런 피지컬적인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또 다른 편으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라. 이강인 선수에 대한 능력치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실 거니까 다른 걸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자 경기는 90분이야. 그지? 80분을 이끌어가야 되는 선수가 있는 거고 10분을 이끌어가는 선수가 있어. 경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가야 되는 선수가 베스트로 나가는 거야. 근데 아직 그 역량에는 못 미친다. 그 80분의 적인 거 조율적인 안정성이 거, 안정성. 정우영 선수네. 그러면 그게 다 들어가 이 있는 역할은 거야. 정우영 선수네. 그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10분이잖아. 80분과 10분이잖아. 이강인 선수가 그게 20분, 30분, 40분 늘려가야 되는 위치인 거지. 김홍범이 벤투사 코치 가야 되겠다. 와. 그런 위치라고 하니까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감독이 상대 선수한테 유니폼 달라고 하는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요? 이거는 추첨하면서 있잖아. 예. 한국 들어왔네? 예. 그때 벌써 머릿속에 그거는 계획에 있던 얘기야. 감독 계획에 미리 있었다. 어웨이 가면 힘드니까 예. 홈에서 무조건 손흥민 유니폼 내 거다. 이거는 벌써 그때부터 정해져 있던 거야. 이게 좀 흔한 장면은 아니잖아요. 형님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전에 감독이 상대 선수에게 유니폼은 아니. 처음 보셨죠? 처음 봤어. 706경기 중에서도 처음 처음 보셨죠? 봤어. 저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 너 벤투 감독이 2대0으로 졌어. 상대팀 유니폼 받아왔어. 야 진짜 우리 국민들은 있잖아. 난리 나지, 난리 진짜 나지. 죽어 진짜로. 진짜 그런 사단이야. 그럼에도 인정을 한 거지. 한국은 강팀이었고 우린 2대0만으로 잘 싸웠다. 이제 인정을 한 거지. 야, 그 감독은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서 그 유니폼 받아갔을까 생각하면 저는 잘못 본 줄 알았다니까요. 야 진짜 큰일 날 일이야. 골키퍼가 지금 골문에 들어갔는데 감독이 유니폼을 받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과정에는 그래도 보완할 점이 많았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승점 3점을 들고 왔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그 여러 게임을 해야 되잖아. 홈앤드 어웨이는 네. 성점 관리가 중요한데 네. 오늘 성점 3점 어웨이 가서 첫 게임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네. 김신욱 흥해라 망근추. 야, 대박이었어.